예, 안녕하십니까. 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용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공자 자신이 자기가 중용을 실천하지를 못한다. 한 1개월 또 자기가 실천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 8장에 자기 수제자 안회가 자기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아내는 3개월을 아무 문제 없이 인에 중용과 인이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회는 인을 실천함에 아무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안회를 칭찬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 9장에 나와 있는 이 간단한 말씀인데 그 내용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자사의 편집 의도가 여기에 보면 논어에 나오지 않는 공자의 의록을 많이 여기에 편집을 해서 기록하는데, 역시 여기에 나오는 이 공자의 말씀도 논어 가운데는 중용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사가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생각을 거기 했는지, 또는 그 당시에 다른 공자 학파의 다른 어떤 분파에서 또 그런 기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하간 그 자사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중용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중용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늘 들어온 말이 양극단을 피해서 아주 적절하게 적당하게 나가는 그게 중용지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처세술을 갖다가 중용지도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 때는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적절하게 자기 위치를 이렇게 여기에 기울이지도 말고 저기에 기울이지도 말고 적당히 흘러가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용 가운데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뜻도 전혀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뜻으로 말할 때에는 그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아라, 그런 뜻이지, 적절하게 그 당시에 무슨 상황에 따라서 적당주의로 그게 흘러가는 것을 중용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하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공자가 말씀했다는 이 내용이 뭐냐? 천하국가 가기운냐.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천하는 글자 그대로 천하입니다. 하늘 아래. 여기서 이제 고전 한문에서 천하라고 부를 때는 글자 그대로 하늘 아래라는 뜻보다는 이 세상,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가, 우리가 국가란 말은 사실은
우리 현대 용어로서는 국가라는 것이 한 단어입니다. 나라, state 그런 뜻인데 이 고전에서는 국과 가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국은 나라입니다. 나라국. 그리고 가는 무슨 가짜입니까? 가정이라는 가짜입니다. 어떻게 현대 용어는 국하고 가를 붙여가지고 국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원래 그 고전에서는 국 하나만 가지고도 나라가 돼요. 나라 국자, 국. 그리고 가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세상과 나라와 가정을 가균, 가능하단 말이죠. 균, 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이게 그 재미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은 이 문장 가운데 여기에 균자가 등장합니다. 이 균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르게 한다, 평등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흑토자가 원래는 이게 뭐 이렇게 밭을 만들거나 논을 만들거나 할 때는 이게 땅을 좀 이렇게 평지 작업을 해서 그 울퉁불퉁한 걸 다 없애고 그렇게 해야 뭐 집도 짓고 뭐 밭도 만들고 뭐 논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균자가 흙을 고르게 한다는 뜻에서 이 고를 균자가 나왔는데 주로 이제 그 유교 경전이나 우리 고전 한문에서는 특히 유교에서는 치자를 많이 씁니다. 정치. 그러니까 나를 다스린다. 수기, 치인. 자기를 수양하고 남을 다스린다. 뭐 이런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유교 개념인데 여기에도 어디까지나 치인, 남을, 내 이웃을, 그리고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치자를 많이 썼지만 균자는 별로 안 써요. 그런데 특히 여기서 균을 여기다 내놓은 겁니다. 세상과 나라와 가정을 고르게 한다. 통치하는 것도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 고르게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통치자의 그 입장이나 힘에 따라서 자기가 권력으로 통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비추럴리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고르게 한다고 해서 고르게 되질 않거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약간 여기서 고르게 한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고르게 된다. 나라가 고르게 된다. 인간이 다 고르게 대접받는 세상이 된다. 이 굉장히 이게 그 큰 심오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 역사 이후로 정말 인간 사는 사회가 이렇게 평등하게 된 적이 있었던가?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균을 가장 강하게 또 균을 내세우고 균의 이데올로지를 세계 전체에 전파하게 되는 하나의 이념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20세기에 와서 왜 이렇게 특히 그 고르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념이 등장했을까? 인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그게 종교개혁과, 이 서구 역사 가운데서 종교개혁과 레네상스와 그 다음에 그 enlightenment, 인문주의, 이런 걸 거치면서 서구 역사가 인간의 평등에 대한, 인간의 권리,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자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러한 그 흐름을 따라서 20세기에 와서 특히 자본주의가 이렇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 칼 막스의 이론인데, 바로 칼 막스의 이론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막스의 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우리가 성취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뭐냐? 균이다. 세상이, 나라가, 가정이 다 고르게 되는 것. 전 제 생각에는 아마 칼 막스만큼 이렇게 고르다고 하는 그 이념을 강하게 외친 사람이 역사상에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공자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고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은 비쳤어요. 근데 보면 칼 막스가 정말 그래요. 칼 막스가 평등이라고 하는 것, 고르다고 하는 것, 동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 볼 때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상을 고르는 게 아니라 물론 나라를 고르게 하고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고르게 한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어떤 우리 자연의 질서가 주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선배와 후배의 관계, 이런 걸 다 없애고 부모나 자식도 평등하고 모든 게 평등입니다. 남녀가 다 평등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매력을 느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가족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것이 어떤 질서보다는 평등. 그래서 만천하가 다 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고를 가졌던 그 정치 경제적인 이념이 마크시즘인데, 물론 지금 와서 마크시즘은 점점점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굉장한 세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소위 말하는 좌익 세력들은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뭔가 명분을 가지고 나와서 사회를 바꾼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 자신도 보면은 제 개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제가 쓰고 있는 학교의 연구실을 이제 옮기는데 새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제가 그 사무실도 참 좋습니다. 뭐 장소도 널찍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짐을 싸다 보니까 그 책이 많아요. 그 책을 자꾸 이렇게 박스에 넣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뭐 리사이클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북케이스 안에 북쉘프가 하나 전체가 다 보니까 칼 막스입니다. 제가 그 한 반세기 전에 칼 막스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가 하고 제 자신이 놀랄 정도로 막스, 앵겔스, 뭐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뭐 기독교와 마르크시즘의 대화, 뭐 그런 책들이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산 책들 가운데 이 칼 막스에 관한 책들을 많이 샀는데, 그때는 뭐 한국에서는 그런 책들을 구할 수도 없고 금수로서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책이라서 아마 제가 더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다 그냥 아마 한 상자쯤은 다 내버렸어요. 근데 리사이클 하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칼 막스가 이 공자가 말한 것처럼 균의 사상을 들고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동무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 뭐 가면 다 해, 동무. 이 동무라는 말이 바로 평등이거든요. 균이에요. 뭐 선배, 후배 할 것도 없고, 뭐 부모, 자식 할 것도 다 동무.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것은 칼 막스의 이론은 이 동덕이라는 개념이 극히 인위적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거기다 부여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 동무로 불러. 아무개 동무. 다 동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부터, 그러니까 모든 사회를 동등하게 만든다.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중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중용의 정신이 없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 경제 체제도 빈부의 차이가 없이 다 평등하게 잘 살아야 한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전혀 그것이 실현이 안 됐고, 모든 사람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배고프고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에 공산주의가 그 이론은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역시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어떤 계획에서 모든 국가나 가정이나 사회를 만들려고 할 때 그게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특정한 생각이라든가 지혜,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아주 인위적인 artificial 무슨 그런 플랜을 가지고 무조건 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강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등은 평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평등은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북한이라든가 러시아, 중국도, 지금 중국은 경제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자본주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훨씬 나아졌죠. 그러나 아직도 북한 같은 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천재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ready-made, 자기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안에 따라서 이 세상을 고르게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실패를 한다. 그래서 이게 집니다. 알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식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세상을 고르게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속에 균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을 공자가 하긴 했죠. 이거 가능하지만 여기에 균형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은 일시적인 가능입니다. 그게 균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해봐. 물론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할 거야. 그러나 그것이 균형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왕 칼 막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인위적인 평등, 인위적인 고름이 실패하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다시금 우리가 옛날 이 자본주의는 사회 악이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 빈익빈 부익부 이런 문제가 항상 자본주의에서니까 엄격히 국가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컨트롤해서 다 고루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 분배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20세기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 이렇게 오면서 이제 한때 여기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아시아 이 공산주의 마크시즘이 굉장한 어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실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또 하나의 여기에 대응하고 여기에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또 하나의 라이벌 이데올로지가 바로 자유경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물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도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를 했다고 해서 다 평등해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공산주의 체제보다는 훨씬 더 낫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아직도 차이가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 정말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북한에 비하면 이건 차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만큼 역시 중국도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자본주의로 경제 체제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절대로 다 균을 주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있는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다 똑같이 나눠주고 공산주의 하듯이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로 그 사회에 그래도 고르게 나가고 분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장경제입니다. 제가 경제를 잘 모르는데 우리 전문가 우리 동양정신문화연구회 윤영준 박사님이 훨씬 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왕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 자본주의라든가 시장경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리바이벌이 20세기에 일어난 것은 역시 이제
프레드리히 헤이약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또 이분이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시카고에서도 가르치고, 시카고 스쿨, 또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그리고 이제 그 주류를 이어가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그 조지 메이슨에 계시다 지금 돌아가신 제임스 부캐넌, 그리고 제임스 부캐넌의 이제 앞으로 후계자가 윤용준 박사님,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가 다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인위적인 고름이 아니라 어떤 자연의 질서라든가,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서 다 정리할 수 없는 여러 차원의 이것이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굴러간다고 하는 것이 단 한두 사람의 지혜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질서라든가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또는 자연의 질서라든가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바로 이 사상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담 스미스를 갖다가 다시 이제 새로 이제 그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1700년대 아담 스미스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 스미스의 그 말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한 구절 말이 바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trust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저절로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라든가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스폰테니어스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invisible hand입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컨트롤하는 힘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든지 그런 invisible hand에 대한 트러스트와 리스펙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유 경제, 시장 경제의 그 본질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임을 잃어버리면 그게 안 되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역시 이제 우리가 고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고르다고 하는 의미도 그렇잖아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또 날 때부터 특별한 재주를 타고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고르게 된다는 뜻이 다 양적으로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고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현상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끌어가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nvisible hand.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 맡겨두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바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세상을 고르게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상은 사실은 공자에게도 있지만 노자 사상에는 아주 더 철저하게 나옵니다. 노자의 무의사상, 무의자연, 인간이 자꾸 이렇게 정부라든가 인간의 어떤 특별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머리를 쏠고서 이걸 다 컨트롤 해나갈 때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하지 말아라. 그런 그 템테이션, 어떤 일을 하려고 자꾸 여기 뛰어들고 저기 뛰어들고 그런 걸 막는 것,
그게 바로 무입니다. inaction 혹은 non-action, non-interference, 불간섭주의. 이것이 다 무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오히려 deregulation, 너무 많은 regulation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어떤 법칙이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가 간 방향인데, 이것이 2500년 전에 벌써 노자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 노자의 간단한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대국 팽소선. 치대국 약팽소선. 치대국, 대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약, 뭐뭐과 같다. 약, 만약에 약. 팽, 이 팽은 굽는다 뜻입니다. 소선, 조그마한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큰 생선은 굽기가 쉬워요. 그러나 아주 작은 생선은 구울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큰 생선은 이렇게 뒤집어 엎고 좀 더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하지만, 적은 생선을 구울 때는 자꾸 뒤집었다가 생선을 다 버려요. 될 수 있는 대로 손을 대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떤 온도에 의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구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바로 작은 생선을 굽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let it be, 그 자체가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이 너무 anxious하게 이렇게 끼지 말아라. 이런 것이 다 이제 보면 어떻게 세상을 고르게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라든가 또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작록가사야.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자기 고관 대작, 옛날 아주 그 벼슬을, 아주 높은 벼슬을 하게 되면은 그게 따라 나오는, 그러니까 물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부가 따라옵니다. 이게 옛날엔 부자가 사실은 고관 대작들이 다 돈을 그렇게 모은 거예요. 그 녹이 또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이 작록, 이런 높은 이런 그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이런 부귀래, 이런 것을 가능하단 말이죠. 사자가 뭡니까? 사양한다. 이걸 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옛날은 이게 브라이브를 써가지고 메간 매직,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도 이런 관리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거 준다는데 이거 다 버리고 사양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나라는 퇴계 선생님이 이걸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이제 선조 임금이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 주겠다. 어떻게 다 좀 하다가 또 사양하고 또 사표 내고 또 돌아오고 이제 여러 번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 이 부에 대한 욕망입니다. 누구든지 잘 먹고 좀 잘 살고 부유하게 산다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근데 이걸 저희가 사양한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가능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의 마음에, 그걸 이제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자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주자가 그랬잖아요. 앞에 이건 지에 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 녹을 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이 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다. 그건 인에 대한 세계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백인가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흰 칼날 가도 걸어간다는 거죠. 그 흰 칼날 위에 서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보통 용기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용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주자는 이 셋을 지와 인과 용으로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지와 인과 용이 다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아직도 중용은 아니다. 중용 불가능이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백인가도란 무슨 뜻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시퍼런 흰 칼날 위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나라 보면 이 무녀들이 아주 김금화 이런 사람들이 기막히게 그 위에 작두에 서서 춤을 추고, 그런데 참 어렵죠. 피가 나죠. 피가 안 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피를 흘리면서 춤을 추거든요. 근데 질척하게 김금하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춤을 출 때 그 밑에 작두에 피가 흐른다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신적인 용기를 가지고 또 그런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이 흰 칼 위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중용 불가능이야. 중용은 불가능하다. 이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실망이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적으로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기, 이것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중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지가 참 중용의 경지인데, 그러면 여러분께서 중용이 뭐길래 그렇게 어려운 거냐? 근데 어떻게 보면 중용이 가장 쉬워요. 중용지도 양극을 벗어나 조금 이렇게 적당히 흘러가면 되는데, 그래서 중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공자가 말한 것을 보면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천하 국가를 다 고르게 해도, 또 이 장록 이런 부귀영화를 다 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을 가진 훌륭한 인격자라고 하더라도, 또 때로는 이 흰 칼날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적인 용기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중용은 불가능하다.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초월적인 어떤 진리가 아니고 가장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용을 더 계속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제가 여기 잠깐 우리가 보면은 우리 기독교 이쪽 기독교를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유명한 사랑장을 쓰고 있죠.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정말 놀랍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은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 가장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건데 그 사랑을 왜 못해? 그러나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뭐 이렇게 사랑은 그래서 다 우리가 하는 걸로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독교에서 특히 신약 성서에 나오는 사랑,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아가페 이 사랑은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그 낭만적인 사랑은 우리가 저절로 뭐 사랑하라 말하지 않아도 그게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뭐 하루에 12번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짜 이 가장 그 사랑의 진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랑은 산을 움직일 만큼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했듯이 지금 공자는 중용이 그렇게 어려운 거다. 근데 이제 이 중용을 우리가 번역하면 한국에서는 그 중용 그러면 그냥 중용입니다. 그냥 번역할 필요가 없죠. 중용. 근데 이제 영어로서는 그냥 중용 그러면 누가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뚜웨밍이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소개를 드렸지만 두 유명 중국 그런 뚜웨이밍 이런 학자가 제가 이분을 만난 것이 1974년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오는데 제가 처음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산타바바라에서 만났을 때는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났죠. 지금 뭐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는 버클리에 있었는데 산타바바라에 자주 오신 이유가 거기에는 종교학과가 있어요. 버클리는 UC 버클리는 종교학과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히 UC 캠퍼스 10개 가운데 산타바바라만 아주 풀 커리큘럼으로 PhD까지 다 종교, 비종교 이런 것이 다. 근데 이분이 유학을 하시면서도 종교적인 차원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자주 왔어요. 그래서 거기 또 비교 종교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박사 커미디에 제가 모시고,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몇 년을 같이 이렇게 제 논문도 심사해 주시고. 그런데 이분이 중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당 1975년, 그때 썼는데, 그 제목이 Centrality and Commonality. 이 중이란 건 Centrality. 그리고 이 용이란 것은 Common.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Commonality.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하고 초월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우리가 다루는 그런 centrality and commonality, 이것이 바로 중용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참 잘 번역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센트럴한 것하고 또 동시에 이것이 가장 커먼한 것하고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고 같이 조화가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중용인데, 이 중용이 아주 가깝게 있고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아주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중대한 하나의 과제가 중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말씀드린 것은 그 중용의 어려움과 또 중용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과 희망이 항상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까지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또 항상 지금 이제 마지막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지금 이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 고개를 여러분이 잘 안전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